총선을 30일 앞두고 지역구 공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 돌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주요 격전지를 돌며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야 대표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은 어디를 갔습니까? 네, 지난주 충청과 경기 남부 등 주요 격전지 탈환을 위한 힘싣기에 주력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잠시 후 경기 고양시를 방문합니다. 고양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남북도 분도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회의 등을 통해 이 지역 주민 표심 공략에 나서는데요. 특히 고양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이 한석도 얻지 못한 만큼 이 지역을 거점으로 경기 북부 주요 지역의 탈환을 함께 노리겠다는 이 보관으로도 해석됩니다. 시민들을 많이 뵙고 많은 것을 배우고 저희가 뭘 해드릴 수 있고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인지를 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 서울 이 생활권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의 축 중에 하나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홍성과 천안 등 이 충청 지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원 유세를 통해 지난해 있었던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신범철 전 차관은 천안갑 여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차장, 공천장까지 줬습니다.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에 대한 윤석열 정권식의 화답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른바 정권 심판 벨트 지역구를 돌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야 모두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먼저 여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힘을 보태는 카드가 거론됩니다. 이 지역구 선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키를 잡되 이 비례 이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이 비례 공천을 신청한 인요한 전 위원장을 간판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혁신위원장 시절 당내 쇄신을 외치고 여기에 호남 출신인 인 전 위원장이 가져올 이 외연 확장 효과에 대해 고심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가 결정 안 된 상태라며 이 많은 분이 힘을 합쳐 일했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의 쓰리톱 선대위 체제가 검토됩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의 비명 행사 논란으로 확대된 이 계파 갈등을 수습하고 이 단일 대우로 총선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김부겸 전 총리 측은 실질적인 통합 선대위 가능성 등을 두고 이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제3지대의 움직임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오늘 선대위 출범식을 열어 이 민주당 탈당파 서른, 홍영표, 김종민, 박영순 의원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 본격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와 이원욱 의원 등의 경기 화성 공천을 확정하는 등 이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에 연일 공을 들이고 있고 이 조국 혁신당은 가수 리아와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등이 포함된 이 영입인사 입당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지역구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됐는데요. 여야 비례대표 공천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죠. 네, 여당 비례위성 정당에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상당수 지원했습니다. 이 시스템 공천 기조에 따라 앞서 지역구 공천에선 대통령실 출신 인사 상당수가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 비례위성 정당을 통해 우회 입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여당 측은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역차별을 받는 건 역시 문제일 수 있다면서 이 접수가 끝난 만큼 후보 면면을 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에선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가 고민 지점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 정당의 비례대표 몫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범야권 출신 인사의 이력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비례 1번 전지혜 후보가 과거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등을 벌여온 이 반미단체에서 활동한 전력과 여당은 민주당이 종북 세력의 국회 진입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 대진표도 속속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격전지 관심이 특히 높은데요.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 지역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되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맞대결이란 평가를 받는 곳이죠. 인천 계양을에 정치부 박기환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인천 계양구입니다. 네, 지금 박 기자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 계양군의 번화가인 계산역 앞입니다. 제 뒤로 큰 도로가 보이실 텐데 왼쪽이 계양 2동, 그러니까 계양을 지역구입니다. 이곳 인천 계양을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대표가 수성에 나선 곳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도 만만치 않죠.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의 원희룡 후보입니다. 이재명 대 원희룡,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되면서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8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모두 7번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동에서 민주당이 최대 9%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득표율 차이가 줄어들었고 국민의힘이 앞선 곳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경계 조정이 있어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계양 3동도 원래 계양을에 속했지만 이번 총선부터 계양갑 지역구로 경계가 조정됐습니다. 계산 1동과 계산 3동이 계양갑으로 넘어갔고 작전 서운동이 계양을로 편입됐는데 과거 선거 득표율을 보면 오히려 편입된 작전 서운동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좀 달라졌을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접전이 펼쳐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제가 직접 만나본 주민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지역을 잘 돌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대표를 믿고 강력하게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계양구 사람들은 조금 섭섭할 수는 있죠. 근데 또 큰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알겠죠. 2년 봤잖아요. 하시는 거 봤잖아요. 뭐 누구나 느끼고 있겠죠. 뭐 전반적인 상인들 분위기도 그래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의대 충원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모하게 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재명 국회의원은 어떤 정확한 걸 본 적은 없고 추측인 내용들만 많았으니까 그래서 조금. 반면 민주당 내 공천 갈등으로 이 대표에게 실망했다는 의견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뭔가 그 부평에 4선인가 5선 했던 사람들 지금 막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뭐 한 게 없어요. 이 기양구에는 보면은 그런 데서 좀 반감이 좀 있죠. 느끼기에는 이재명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예. 그냥 뉴스를 가끔 이렇게 보면은 좀 사람들. 어쨌든 경기만 살려주면 누구래도 저희는 좋지. 네, 그럼 계속해서 각 후보의 아직은 공약 이 내용도 대표가 좀 우세를 살펴볼까요? 점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 전 장관이 빠르게 추격하는 만큼 선거 직전까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각 후보의 공약 내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계양을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과 교통망 구축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 부천 김포와 맞닿아 있지만 지하철의 경우 공항철도 계양역과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전부인데요. 공항철도역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 강남권 접근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또 3기 신도시인 계양지구가 착공되면서 추가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기존 구도심과 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 이슈
호주도 있는데요. 김포공항, 경인 아라뱃길과 인접해 여러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주거 지역에 대한 재건축과 재개발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두 후보도 관련 정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현역인 이재명 대표는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 성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철도망을 구축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를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또 계양구 일대에 철도망을 구축해서 첨단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특히 당대표 역할과 지역구 관리를 병행하는 데 대해선 오히려 당대표로서 지역을 챙기는 게 더 유익한 측면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노후주택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GTX-D 노선이 멈추는 역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홍대에서 부천 대장으로 가는 지하철 노선을 작전역과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을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지하철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 노후된 주거를 재개발과 재건축을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번에는 당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라며 이른바 험지 도전자로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계양을 선거 결과에 주목하는 건 대선급 주자들이기 때문일 텐데 결과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선거일 직전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승리할 경우 22대 국회에서도 당 장악력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선거 결과와도 연동되는 만큼 확고한 야권의 대선 주자로 우뚝 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패배했을 경우 예상되는 파장입니다. 사실상 진보 진영의 양지에서 민주당 대표가 승리하지 못한다는 건 정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승리를 가져온다고 해도 득표율 차이가 미미할 경우 대선 행보에 흠집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 사정이 다릅니다. 보수의 험지에서 직전 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하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를 상대로 승리할 경우엔 정치적 체급을 한 단계 키워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신 당권을 거머쥘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패배한다고 해도 험지 출마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가져온다면 국민의힘 내 평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10% 이상의 큰 격차로 진다면 대선 주자로서 상처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구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 성남 분당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광재와 안철수 두 중량감 있는 인사에 류호정 전 의원까지 합류한 가운데 재건축 이슈가 표심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박광열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1기 신도시 분당, 그리고 길 하나만 건너면 2기 신도시 판교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현안도 많고 성남 시민보단 분당과 판교 주민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더 짙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여야 거물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도전자는 원조 친노 민주당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정치적 기반인 당원을 뒤로 하고 험지 출마를 자청했습니다. 제가 이광재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봐주세요, 저를. 네, 알아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 등 풍부한 정치 경험을 내세웁니다. 법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야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은 역시 제가 한 수 위라고. 이를 막아내야 할 현역,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는 안철수.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 못 찍었는데.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높은 대중 인지도가 강점으로 꼽힙니다. 창업을 하고 경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2년만 하라고 뽑아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6년을 생각하고. 지역구가 갑을로 나뉜 2000년 이후 성적표를 보면 6승 1패로 보수정당 우세. 그러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깃발이 처음 꽂히고 지난 총선 땐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는 초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모든 동을 싹쓸이하며 25%포인트 넘는 격차로 승리해 보수 강세 지역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선거 최대 이슈는 단연 재건축 문제입니다. 이 평범한 논밭에서 1989년 일기 신도시 지정과 개발, 이후 천당 아래 분당이란 별칭도 생겼지만 수십 년 세월이 흐르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기 신도시를 통틀어 가장 먼저 조성된 분당 시범단지입니다. 무려 7,700여 세대의 규모인데요. 어느덧 입주 30년을 넘겼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과거 혁신도시 추진 경험을, 안철수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론과 속도전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합니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세종시나 이런 도시를 기획하고 이 시범 단지가 있는 그 아파트로 이사를 했거든요. 결국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애로가 뭔지 이런 걸 알아야 재건축에 진정성 있게 대할 수가 있다. 국토부 장관 그리고 또 용산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5년 걸린다고 하는데 아이들 그 학교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년 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여기는 게임, IT 기업, 각종 스타트업 등이 밀집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이 젊은 표심 잡기 역시 이 지역 선거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판교 신도시 지역은 2년 전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그전 두 차례 총선에선 민주당 손을 들어줬을 만큼 지역군의 상대적 경합지로 꼽힙니다. 주민들의 바람도 실용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젊은 분들도 많고 가족 단위로 많이 이제 놀러 오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 총선에.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도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부담 없이 맘 편히 맡길 수 있는. 안철수 후보는 IT 전문가, 창업가 등 경력을 부각하며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으로, 이광재 후보는 지역 내에서 일과 거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직주 근접 인프라 확충을 내세워 표심을 파고듭니다.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판교에도 영재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와 긍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까운 곳에 큰 평수가 아니더라도 그 수많은 개발자는 밤새워 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벤처 기업인들이 맥주도 마시고 토론하고 이런 주거단지와 이런 좀 활력이 있는 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여기에 21대 국회 최연소 유호정 전 의원의 출마도 눈에 띕니다. 정의당 출신이지만 중도 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 간판을 단 만큼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남에서 떼어내 분당시를 만들고 분당시에 판교구를 신설하자는 공약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합니다. 골목골목 잘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도시에서 출마하는 게 저는 지역 유권자분들께도 예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3지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분당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강세 굳히기이냐, 4년 만에 재탈환이냐, 수도권 교두보 마련에 중요한 분당갑 빅매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4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 투입 인력을 늘리는 한편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핫라인도 개통합니다. 이런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서 의료 공백 사태가 확산할지 걱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위가 의료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요.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4주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투입을 했는데요. 이들은 이틀 정도 교육을 받은 뒤 20개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쯤 200명 정도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인데 지역별로 중증 응급 의료 현장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투입 인원을 정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에서 공보위 인력이 빠지면 해당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도서 등 의료 취약 지역은 가능한 차출을 배제하고 해당 지역의 기존 의료진들을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의결된 예비비 1,200억 원을 활용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급 종합병원에 대체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 가운데 지난주까지 4,900여 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나머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차례로 사전 통지가 이뤄져
이르면 이번 주에 발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또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중에 복귀할 경우 정상 참작해서 선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내일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오늘 개통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받게 되는데 집단 괴롭힘 등을 우려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수련병원도 옮겨줄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공이나 전임의에 이어서 의대 교수들까지 동조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본격화되면서 교수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부 교수들이 삭발을 감행하거나 개별적으로 공개 사직에 나서기도 했는데 전국 30여 개 의대 교수 대표들은 지난 주말 비상총회 뒤 이런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이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오늘 오후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 행동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 교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반발 움직임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교수와 전문의들이 시작한 시국선언 온라인 서명에는 지금까지 6,4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해 의사단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에 대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번 주 의대 교수들의 행동이 본격화하느냐에 따라 4주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대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 사법 처리와 의대생 유급이 시작이 된다면 집단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와 부산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교수회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면서 대학 내의 의견을 살펴보지 않고 이를 받아들인 부산대 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겨냥해서 불이익 처분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병원 소속 교수들 상당수가 이에 반발해서 사직서 제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대 의대와 전북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주말 자체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88명 가운데 155명인 82.4%가 사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정부 조치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원이 아닌 병원에서 진료만 전담하는 임상교수 요원 중 96%가 이 같은 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사협회가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의 관련자들도 차례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의사협회가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앞서 의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근무지와 실명을 거론한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는데요. 대한의사협회가 이런 목록을 작성하고 유포할 것을 사주했다며 협회 명의의 공문이 다른 커뮤니티에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에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오늘 해당 공문이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고발장 접수 다음 날인 지난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틀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DC인사이드 관계자는 작성자 로그인 정보와 접속 IP 등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해당 공문이 자신들이 작성한 적 없는 허위 문건이라는 입장인데요. 경찰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도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전공의 지침글 최초 작성자로 특정된 의사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글을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다고 시인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커뮤니티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가 서울에 있는 의사라는 것을 특정했고 지난 6일에는 주거지와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주수호 의협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을 소환한 데 이어 내일은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이탈을 부추겨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게 하고 이를 통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조사를 받은 지도부 인사들은 젊은 의사들의 자발적인 행동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협 대표가 모레 저녁 6시까지 대화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 운영 정상화와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의대생이 제출한 유효한 휴학계는 5,400여 건으로 의대자 학생의 29%에 달하고 10개 학교에서는 수업 거부가 확인됐습니다.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전에 나설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와 물리적 충돌을 빚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 선수가 결국 대표팀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스포츠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양시창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발표 전부터 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 선발을 했죠? 네, 축구협회가 오늘 오전 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의 2연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말씀대로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을 선발했는데요. 이강인은 지난달 끝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주장 손흥민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하극상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크게 비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강인을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는데요. 하지만 이강인이 손흥민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면서 봉합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축구로 팀과 팬들 앞에 사죄할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전적으로 이 결정은 본인이 했다면서 이번에 선발하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발 전에 손흥민과 이강인 두 선수와 의사소통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아직 이강인 선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에 내린 이 황 감독의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황 감독과 이강인은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합작했고요. 이강인은 아시안컵이 끝난 뒤 한동안 부진했지만 지난 6일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음바페의 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다시 예전의 기량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적으로 이 결정은 감독인 제가 한 거고요. 어쨌든 이강인 선수를 부르지 않고 다음으로 넘기면 위기는 넘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안 부르고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네, 아시안컵에서 뛰었던 선수 12명이 제외됐고요. 새 얼굴들이 적지 않게 발탁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국내 감독인 만큼 이 외국인 감독 체제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K리거들의 선발 여부도 관심이었는데요. 지난 2021년과 지난해 K리그1 득점왕에 오른 주민규가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주민규는 올해는 아직 K리그에서는 골이 없지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3골을 몰아치면서 여전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조규성과 선발 싸움이 예상되고요. 또 K리그 돌풍의 팀 광주의 미드필더 정호연도 처음 대표팀에 승선했습니다. 이 밖에 엄원상과 이명재 등 K리거들이 대표팀에 중용됐고 백승호도 대표팀에 복귀했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8일 소집되고요. 또 이어서 21일과 26일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연이어 치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이강인 선수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이 대표팀 선수들 간 호흡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강인 발탁 배경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과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로서 이강인 선수 발탁
먼저 예상하셨습니까? 뭐 사실 이건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죠. 예. 그러니까 감독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선수 선발권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있죠.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또 처음 된 거기 때문에 예. 그동안 어떤 스타일의 선수를 선발할지는 좀 예측하기 어려웠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대중적인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여론이 뭐 징계해야 한다, 격려를 해주자 이렇게 팽팽했잖아요. 네. 이강인 선수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실력으로 이제 승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황선홍 감독의 이강인 선수의 선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면 돌파죠.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론 자체가 굉장히 반으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계속 이어나오고 있죠. 네.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잖아요.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하지 않는 건데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감독과 선수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인터뷰라든지 말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경기장에서 모든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건데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정면 돌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아쉬운 것은 사실 처음부터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축구협회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한 다음에 감독이나 선수의 부담감을 좀 줄인 상태에서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실 축구협회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오로지 이 문제는 감독의 결단의 문제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가 그 전에 교통 정리를 잘 못한 것은 많이 아쉽다. 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정면 돌파를 선언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과와 과정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황선홍 감독이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빨리 푸는 게 좋다 하면서 이제 정면 돌파를 택했는데 축구협회가 뭐 별달리 한 역할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네. 갈등 과정에서. 네. 축구협회는 어떤 조정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번 3월에는 한번 건너뛰고 다음에 이강인 선수를 선발하는 게 어떨까. 왜 그랬냐면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 그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합니다라고 하는 어쨌든 축구협회와 대표팀 내부에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살펴보고 적용을 해야 될 단위가 어딜까요? 협회죠. 그렇군요. 근데 협회가 사실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시인을 했죠. 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지만 우리가 시인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거 잘 몰라요. 파악해볼게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실 파악한 결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규정은 이러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논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책임감 있게 협회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협회는 빠져 있죠. 감독의 결단으로만 이게 비춰지는 것은 좀 아쉽다. 네. 문제 발생 때부터 그리고 또 그 관련 소식 인정 과정부터 문제 해결까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일단 보여줘야 되는 것은 이제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번에 선발된 대표팀 명단 이렇게 보셨잖아요. 국내 선수들이 좀 많다면서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지난 아시안컵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부상자가 좀 있죠. 지금 이제 잉글랜드에서 황희찬 선수가 황희찬 다쳐 있죠. 아프다면서요. 우리 골키퍼도 지금 좀 다쳐 있죠. 그래서 약간의 좀 변화들, 김승규 선수도 다쳐 있기 때문에 변화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특징을 좀 이렇게 봅니다. 크리스만 감독이 아시안컵과 놓고 보면 사실 크리스만 감독을 우리가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의 K리그를 보지 않냐. 근데 황선홍 감독은 아무래도 의식도 했고 또 그게 당연히 맞잖아요. 그렇죠. K리그를 많이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K리그에서 그동안 성과를 냈던 주민규, 그다음에 이번 시즌 광주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전술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호연 이런 K리그 선수들이 좀 뽑혔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근래 대표팀을 놓고 보면 고민된 포지션이 있었어요. 좌우 수비, 그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로 얘기하면 이기재 선수 자리, 박용우 선수 자리. 이제 이런 약간 측면과 미드필더의 변화를 줬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황선홍 감독이 오늘 그 전술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공수가 불균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좋은 밸런스가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집중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공격은 화려하죠. 뭐 손흥민 선수도 있고 수비 너무 쉽게 뚫려요. 이선도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은데 수비가 김민재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너무 미드필더 선수들이 우리가 이제 갈아 쓴다는 얘기를 하는데 갈리고
또 김민재 선수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균형, 밸런스는 그 공격과 수비의 전체적인 밸런스인데 네. 그걸 잡아주는 게 이제 중앙 미드필더,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고요. 예. 또 좌우 풀백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명단을 보시면 뭐 이명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또 김문환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에 뛰었다가 그동안 클린스만이 안 뽑았어요. 예. 다시 소집을 했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 K리그에서 뛰는 뭐 젊고 이런 선수들이 몇 명 포함되면서 백승호 선수도 잉글랜드 무대 갔는데 다시 뽑혔죠. 네. 엄원상 선수도 다시 측면 쪽에서 뽑히면서 좀 변화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태국전이 언제죠? 21일 첫 경기 우리가 두 번 하거든요. 예. 홈과 원정 가서 하는데 홈 경기는 상암에서 21일 저녁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26일 그때는 방콕으로 가서 이제 두 번째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이번 경기 잘 치를 것 같습니까? 어때요? 잘 치러야 되겠죠. 사실 태국이 근래에 많이 성장을 했어요.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그러면 이제 비례하게 되거든요.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축구 실력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태국 만나서 무서워. 우리가 질 것 같아. 이런 상대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아시안컵 때 우리가 너무나 호되게 당하니까 우리 말레이시아에게도 힘들어온 경기였고 요르단에도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걱정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만 잘 추스리고 우리 선수들이 능력을 다 이렇게 발현할 수 있는 딱 원팀만 만든다고 한다면 사실 뭐 그렇게 태국이 어려운 상대라 보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 선발된 선수 가운데 주목되는 선수 공격수 누가 있어요? 주민규죠. 주민규. 주민규 선수는 이제 33살? 30이 이제 훌쩍 넘겼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국대 명단이 나올 때마다 우리 공격수 고민되면 항상 이름이 나왔었는데 안 뽑히다가 이번에 뽑혔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규 선수가 지난 시즌 득점왕이고 근래 득점왕 2번 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런 선수를 왜 안 뽑냐? 왜 안 뽑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독들은 벤투 감독도 그렇고 크리스만도 그렇고 아마도 이제 좀 나이와 더불어서 이게 월드컵 예선이나 국제 무대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황선홍 감독은 스트라이커 출신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지만 스트라이커는 딱 하나다. 골 잘 넣으면 최고다. 세 시즌 동안 50골 때려 넣었는데 왜 안 뽑냐? 그래서 이번에 뽑아봤으니까 사실 30 넘겨서 국가대표 처음으로 뽑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뭐 최고령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태국 경기에 나가서 잘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선수요. 발탁 여부 관심이었는데 어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좀 아쉽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빠졌을까요? 네, 황선홍 감독이 가장 안타까운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마지막까지 명단에 계속 이승우 선수를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가 뺐다고 해요. 뭐 이강인 선수 자체는 이승우 선수 이야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승우 선수가 뛰는 위치가 그 공격 2선인데 우리 대표팀에 어쩌면 가장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데가 2선이에요. 거기에 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승우 선수가 지금 K리그 2경기 개막했는데 연속골을 넣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컨디션도 좋고 강박이 좋으니까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여기 다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오르지 못했고요. 근데 황선홍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리그에서 특히 K리그에서 잘 뛰는 선수들 이번에 이승우 뽑히지 않았지만 계속 도전한다면 언제가 뽑힐 것이다. 이번에 실망하지 말고 다음에 어떤 기회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격수 주민규 선수 이제 활약상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작전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없으면 안 되죠.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가 사실 전술적으로 우리가 답답하다. 잠시만요. 때문에. 잠시만요. 네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계속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요. 통합형 선대위 구성 방안 논의하는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30년 동안 추구해 왔던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지 못한 책임과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을 떠나서 우리 공동체가 더 어렵고 힘없는 이웃들을 보살피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열어주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년 가까운 동안 이와 관련된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때 정치를 떠났던 제가 다시 당에 돌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능력, 무책임, 무비전이란 이 산무정권인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된 점은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우리 서민들의 한숨이 참으로 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내수는 부진하고 투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뒤졌습니다. 민생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나라의 미래인 R&D 예산까지 삭감했습니다. 보수 정부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민생에 무능한 검찰공화국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부의 주도권조차 정부 여당에게 넘겨주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믿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준을 심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독성과 독주, 퇴행을 견제할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처, 산업구조의 대전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 기후위기 극복, 국민 통합 등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경제와 민생부터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복원되어야 하고 먼저 민주당이 굳게 서야 합니다.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통해서 무능한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선대위 합류의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은 우리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매서운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게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공천의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과 그 지지자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따뜻한 통합의 메시지가 부족한 것도 아쉬웠습니다. 저도 민주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떨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상처를 보듬고 통합과 연대의 정신으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이런 말들 이제 우리 스스로 내다버립시다. 우리는 다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자, 민주당 선대위 합류 여부가 주목이 됐는데요. 조금 전 기자회견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만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동안 정치를 떠나겠다고 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 지키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면서 고개를 숙였고요. 하지만 산무정권, 무능, 무책임, 무비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정치를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견제하고 또 심판하는 게 민주당 승리의 이유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돼서 민주당 선대위에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합류를 했고요. 여기에 이해찬 전 대표까지 3톱 체제로 선대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더 정치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박무성 축구 해설가와 지금 이야기 막 나누다가 지금 생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작전 이야기 했었습니다. 네. 작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감독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너무 못해서 바뀌어야 돼요. 네. 그때 우리가 예. 그 좋은 선수들을 내려놓고도 전술이나 작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사실 엉망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근데 뭐 시간은 좀 부족하긴 하죠. 우리가 21일 날 첫 경기인데 18일 소집해가지고 한 3일 정도 훈련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복잡하고 완전히 다른 걸 하긴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대가 되는 선수들은 개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를 얼마나 잘 추스리느냐 이게 임시 감독을 맡은 또 황소롱 감독의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서 그 해설가님 출연하셨을 때 감독 선임 서두르지 말고 잘 보고 천천히 결정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었거든요. 네네. 일단 지금은 임시 감독 체제인데 6월에 또 2차 예선 또 있잖아요. 있죠. 그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태국과의 2연전 끝나면 이제 그 다음이 6월에 있습니다. 예. 그 사이 때 아마 결정을 할 텐데 올림픽 우리 예선이 끝나는 시점이 또 한 5월 정도 돼요. 그래서 네. 지금으로는 계속 지금 전력강화위원회 논의를 하고 있는데 5월 정도에 정식 감독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5월에 선임이 되면 한 달 정도 준비해서 이제 6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는 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만요. 네. 아니, 많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 선수들 간의 호흡이에요. 워낙 갈등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 이번에 크게 알려져서 그렇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면서요. 많이 있죠. 예, 네, 뭐 황선홍 감독도 오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선수 생활 해봤고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이런 일 많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선수는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은 운동장에서 해결해야 된다. 네. 그 원칙을 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감독도 알고 우리 선수들도 아니까 전 잘 뭐 우리 선수들끼리 얘기를 또 계속 해왔다고 해요.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작년 치러진 2023년도 수능에 유명 입시학원 강사가 낸 모의고사 지문이 그대로 나와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 의혹 전반을 들여다봤는데 현직 교사와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감사원입니다. 네, 먼저 떠들썩했던 이른바 수능 판박이 지문 논란부터 짚어보죠. 정확히 어떤 사건이 있던 겁니까? 네, 논란이 불거진 문제는 재작년에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쓴 저서 투머치 인포메이션 중 일부가 지문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능 한 달 전 이른바 유명 일타 강사가 낸 모의고사 지문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해당 지문은 EBS 교재에 나온 적도 국내에 출간된 적도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냐 아니면 수능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거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부글부글 들끓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관련 이의 신청이 빗발쳤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이 문항은 한 대학 교수가 아직 출간 전인 EBS 교재를 감수하면서 봤던 문제를 수능 출제를 하면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타 강사는 다른 교사로부터 해당 지문 문제를 받아서 모의고사로 발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교수와 일타 강사는 무슨 관계인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감사원은 개연성은 파악이 됐지만 구체적인 유착 관계까지는 확인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일 처리를 부당하게 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중복 출제를 막으려고 보통 수능 출제 전에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문제지를 모두 검토하는데 딱 그 한 해만 해당 강사 모의고사를 안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신청 처리도 의문점 투성이었습니다. 수능과 모의고사 문제 지문이 일치하자 이의 신청이 다수가 접수됐는데요. 평가원 담당자들은 해당 안건을 이의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지문이 같아도 문제 유형이 다르면 지출로 보지 않는다. 해당 모의고사가 개인 수강생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원이 거짓 설명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한 수능 이후 EBS가 평가원에 연락을 해서 대학 교수가 자신의 출간 전 지문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전달을 했는데 이를 감추고 해당 안건을 제외 사안으로 덮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정확한 유착 관계 확인을 위해서 해당 대학 교수와 일타 강사 등을 경찰에 수사 요청하고 확인한 내용을 참고 자료로 보낸 상태입니다. 네, 이 사안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문항 거래 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여러 건이 확인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요청한 사람은 모두 56명입니다.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인 48%,
27명이 현직 교사입니다. 그리고 41%, 23명이 강사와 학원 관계자입니다. 적용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배임 수증제 등입니다. 최근 5년 동안 5천만 원이 넘게 금품을 챙긴 교사로 제한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 이하 금액을 포함하면 현재 200명 넘는 인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교사와 사교육업체 사이에 문항거래가 다수 발견이 됐다면서 감사원이 주요 사례 6개를 공개했습니다. 특징을 보면 혼자 문제를 거래하기도 하지만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를 위해서 합숙을 할 때 알게 됐던 다른 교사와 함께 팀을 꾸린 경우도 많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배우자와 짜고 아예 출판업체를 세워서 사교육업체에 책을 팔아 돈을 번 교사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EBS 교재 집필 등을 통해 알게 된 교사와 본인 학교 교원을 섭외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진을 꾸렸고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18억 9천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 EBS 교재 출간 전에 파일을 빼돌려서 변형 문항을 제작해 학원 강사에 공급한 교사, 그리고 사교육체 업체에 문제를 팔고 돈을 챙기면서 또 자기 학교 중간 기말고사에 출제한 사례도 적발이 됐습니다. 교사 복무 행위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교감도 동문 선후배와 문항 제작팀을 꾸려서 가뱃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현직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근무하면서 사교육업체에 취업을 해서 투잡을 뛰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도하고 수백만 원 금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입학사정관 가운데 퇴직 이후에 3년 동안 학원 등의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오늘 날은 포근하지만 하늘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부터 봄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서울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하늘이 많이 흐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하늘에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구름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에서 본격적인 비는 밤 늦게부터나 시작이 되겠고요. 낮 동안엔 비가 내리더라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오늘 남부지방에서는 오후 늦게부터 비구름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늦게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는 전남과 경남으로 확대하는 등 남부 내륙으로 확대해서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밤 늦게부터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봄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낮 동안 지속하다가 오후 늦게부터 점차 약해져서 퇴근길 무렵에는 서쪽 지방부터 소강 상태 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제주도의 최고 30mm, 경남의 최고 20mm가 되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예상됩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은 오늘보다 훨씬 포근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5도, 부산 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는 오늘과 비슷한 이맘때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0도, 광주 11도, 대구 13도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주 후반까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가오는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지만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과 낮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감기 등 환절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귀하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 같습니까? 지난주 한국갤럽이 조사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37%, 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정당이 25%, 그리고 조국혁신당이죠. 15%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39%, 그리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54%를 나타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6%로 가장 높게 조사됐습니다. 자, 여야 대표는 오늘도 상대당을 향해서 각각 패륜공천, 패륜정당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 듣고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 여론 톡톡 풀어드리겠습니다. 패륜이 뭐죠? 패륜, 홍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제가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하겠어요. 이 대단한 건 이걸 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이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패륜 공천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종석 대사임명 대통령 범인 도피 으로 수사하자. 그야말로 대통령까지 포함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활용해서 범인을 도피하고 결국은 뭔가 이 일보다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참으로 한심하다. 국민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패륜 정권의 행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매주 월요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는 여론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나온 갤럽 조사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볼까요? 긍정평가 39%, 직전조사와 같았고요.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54% 나타냈습니다. 자, 이 지지율 이렇게 나타난 배경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제 공천 문제와 포함해서 그렇죠. 지금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예. 정당의 시계이지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아마도 이제 총선이 공천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갤럽 조사는 지금 이제 거의 변동이 없고, 예.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보면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네네.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각종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예. 지역 현안과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버팀막이 돼서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있어요. 예.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 대구 경북에서는 굉장히 올라갔지만 부산에서는 굉장히 내려갔고, 네. 그 서울도 내려가고, 수도권을 보면요 인천은 뭐 조금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지금 부분은 큰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돼서도 큰 진전은 없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된 게 아닌가. 그렇군요. 예.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1년 동안 외교가 긍정평가 최상위 이유로 뽑혔었잖아요. 뽑혔었는데 지금 보니까 의대 증원 문제가 긍정평가 1위예요. 그렇죠. 이제 지난 1년여간 외교가 가장 긍정평가 이유로 꼽혔던 이유는 바로 이제 한미 동맹이었죠. 미국과의 가까운 협력 관계, 동맹 관계. 근데 이제 이 대통령 지지율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상승한 것은 의대 정원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중도층이나 말하면 지지층들까지도 더 결집을 시켰겠죠. 네. 근데 올라간 이후에 이게 뭐 의대 정원 이슈가 마냥 지속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승 후에 정체돼 있는데 결국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우리가 또 부산에서 지지율이 좀 내려갔다라는 그 지표가 설명하는 메시지는 그거죠. 결국 경제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의대 정원이 중요한데 그 이슈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뭔가 예. 다른 이슈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들어야 되는데 아직 다른 이슈가 효과적으로 예. 국민들에게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까지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다른 소재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 잠깐 볼까요? 정당 지지도 보고 가겠습니다. 갤럽 조사부터 볼까요? 네. 정당 지지도가 이제 여야 모두 이제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면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 31 이렇게 나왔고요. 자, 2월 5주 대비 지지율이고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녹색 정의당 1,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새진보연합 0, 진보당 1, 조국신당 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정당 지지도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갤럽 조사하고 리얼미터 조사가 정당 지지도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는 변동이 없어요. 3% 정도 떨어져 40%에서 3% 떨어졌고 그리고 민주당도 떨어졌고 같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부동층은 19%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쪽에서 조국신당이 새로 들어갔는데 조국신당이 6%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 정당 지지도변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이거를 끌고 왔느냐라는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 정당에서 이탈한 층들이 제3지대 정당을 생각하게 되고 그 제3지대 정당이 누구든 간에 하여튼 제3지당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를 갤럽 조사에서는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리얼미터 조사는 굉장히 낙차가 이제 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무려 4.8%포인트가 떨어졌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는 4%가 넘어가면서 오차범위지만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약간 앞서는 거로 나오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 방향을 좀 봐야 되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봤을 때 지금 갤럽 조사랑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는 지금 서울의 정당 지지도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리얼미터 조사를 말씀해 주시죠. 리얼미터 조사 좀 보여주세요. 정당 지지도. 자, 보고서 말씀해 주세요.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요. 지금 우리가 지역별로 아마 본다고 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45.4%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알고 이제 그 지역별로 보면요. 하는 걸 보면요. 그리고요. 그런데 이러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좀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리얼미터는 그렇고요. 한국갤럽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서울에서의 지지도가 24%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굉장히 난감해요. 어느 정도 추이가 비슷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갤럽 조사에서는 무려 43%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거 좀 갤럽 조사 2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리얼미터에서는 45.4%까지 올라갈 수가 있느냐. 무려 2배 이상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들. 자, 이거는 참 또 하나 50대를 보면 또 하나 흥미로운 그걸 거거든요. 설명해 주셔야죠, 교수님께서. 왜 이렇게 달라진 건지,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ARS 방식과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한쪽의 것을 보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여러 면에서 지금 갤럽 조사에서 보면 계속해서 민주당 지지는 20%대 그리고 국민의힘은 40%대로 오고 있다는 건 아마 공천 파동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래서 굉장히 이제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50대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연령별로 보면 40대, 50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41대 35로 오히려 7%포인트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보면 20,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인데 50대에서 저렇게 국민의힘 지지가 높게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심층적으로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분석을 해주세요.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뭐 똑같을 수는 없어요. 조사방법도 다르고요. 시기도 좀 다르고. 복잡하게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양당의 지지율이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있는 거죠. 피로감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공천이
뭐 시끄러운 공천이든 조용한 공천이든 피로감이 있는 겁니다. 예, 공천 후유증이죠. 예. 근데 이제는 한 30여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예. 그 몸부림의 내용을 잘 보세요. 자, 한국갤럽의 지역별로 보여주시면 예. 그러니까 뭔가 서로 대결하는 경합하는 곳에서는 서로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몸부림이 나오는데 예. 그 대표적인 곳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충청권이에요. 아. 자,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34대 32. 그래서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은 제가 말씀드렸죠. 서국 경민이다. 예, 예. 서울은 국민의힘 경민이다. 경기도는 이제 민주당 이렇게 인천 경기 나오는데 그럼 부산 울산 경남을 보세요. 부산 울산 경남도 보면은 아주 큰 변화가 아니에요. 또 한껏 올라갔었던 이 국민의힘은 조금 내려오고 민주당은 또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기 위해서 좀 올라가잖아요. 예. 이 지점을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공천 이후에 뒤섞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럽 조사가 비례대표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 정당 지지율하고 비례대표 투표의향 비례대표 지지율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조국 신당이죠. 조국 혁신당이죠. 조국 신당이 갤럽 같은 경우에는 6%였는데 지지율이 지금 그렇죠. 비례정당 투표 의향을 보면 15%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예. 지역구는 조국 혁신당에서 별다른 후보가 나올 거냐. 예. 그런 반면에 예. 지금 비례정당의 투표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5인데 예. 지금 조국 혁신당이 15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40이죠. 예. 그러면 국민의 미래, 예. 국민의힘의 예. 위성정당하고 비슷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비례투표는 민주당 지지율을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고 있다. 그런데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의 약이에요, 독이에요? 예.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약처럼 보여요. 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의 비례 득표를 네.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 버리면 상당히 난감해지죠. 왜냐하면 아니 투표소에 나와서는 당연히 지역구는 민주당 찍겠지 생각하지만 예.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갔는데 지난번에 2016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2016년에도 비례 득표 2위가 민주당이 아니에요. 예. 국민의당이었어요. 예. 이번의 경우에도 피로감에 따라서 민주당에 대한 혐오에 따라서 비례 투표만 조국 혁신당을 찍고 안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국 혁신당도 지금은 뿜뿜하고 있지만 나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을 가져갔는데 조국 혁신당에 지금 참여하는 인재들을 보면 황운하 의원 또 신장식 변호사 이들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조국 혁신당도 그냥 반 이재명 친문 조국 팬덤 지지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만 놓고 한번 생각해보죠. 좋은 것도 있는데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내려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민주당이 동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는 민주당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되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약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부분과 관련돼서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지지층을 만드는 창출 효과를 조국 신당에 가져오는 거냐 아니면은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을 분산시키는 분산 효과를 가져오느냐 할 때 후자인 경우가 굉장히 강해요. 그 지표상으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신당이 정당 지지 6%였다가 15%니까 9%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가에서 31% 25%니까 6%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위성정당을 찍는 게 62%밖에 안 되고 조국신당을 찍는다는 게 26%고 그리고 지금 진보에서도 32%가 조국신당을 찍고 40대에서 20%, 50대에서는 무려 28%로 민주당 비례보다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서로가 제로섬 게임을 해가지고서 분산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은 결국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결국 민주당이 제1당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결국은 계속해서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지금 또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조국하고 이재명 대표랑 같이 합쳐져서 반윤연대가 만들어져서 예.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거질 거다. 더 나아가서 투표율도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조국 신당 관련돼서 조국 혁신당과 관련돼서 앞으로 이 반윤연대 속에서 오는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결국 비리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이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부상이 되면은 중도층에서의 이탈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이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비례정당 투표 의향 관련해서 이 조국 신당은 조국 혁신당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이제 국민의 미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민주연합이고요. 그런데 저 조사 기간이 3월 5일부터 7일이었는데 선관위에 등록한 날짜는 3월 7일 이후였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요. 당명이. 그래서 당명이 왜 조국 신당으로 해놨나 조국 혁신당인데라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 아마 다음 조사 때부터는 바뀔 것 같아요. 바뀌죠. 네. 예, 근데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역별로 보면 그렇죠. 지역별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 눈여겨 보실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눈여겨 보시면 호남을 보시면 호남의 이 당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 당이 조국 혁신당이에요. 지지율만 놓고 보면.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이 더불어민주연합인데 비례정당입니다. 50%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20%니까 호남에 상당히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혁신당의 주축인 이 지지 유권자층이 반 이재명 친문 조국 팬덤 지지층이거든요.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약 한 20몇 %가 된다. 다른 지역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TK 지역은 안 나오는데 이걸 이제 연령대로 보면 연령대로도 준비가 돼 있나요, 혹시요? 연령대로 준비가 돼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령대로는 2030 세대는 싸늘해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아파 찬스 그 이유 때문인데 학생층에서도 싸늘해요. 근데 40대나 화이트 칼라는 의외로 아까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 연령대가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2030 세대에서 싸늘한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조국 신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연령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보고 처음에는 이게 맞나 봤어요. 18세에서 29세의 연령층에서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입니다. 1%예요. 1%.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20대에서는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자녀 입시 비리 문제가 굉장히 공정과 관련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특히 젊은 층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다만 현 시점에서 왜 그러면 15%가 나오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는 민주당 공천 과정 속에서 친문 학살로 이어지면서 친문의 상징적이라고 가질 수 있는 조국 대표한테 조국 혁신당으로 민주당의 친문 지지층이 움직인 거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진보당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상위권으로 포진된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지지했던 정당 지지자들이 조국 신당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쪼개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 민주당 비례정당에 대한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최상변 사망 사건 관련해서요. 이 관련해서 지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어요. 이 이슈는 어떻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중도층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이 볼 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슈가 이제 불거지게 되면 다시 또 심판 성격이 있는 또 시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도층에서는 어떤 정치적 시각을 떠나서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느냐, 명백하게 진위 여부가 가려지고 있느냐, 이 지점을 보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윤석열 정부 심판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중도층이나 또 수도권이나
또 해병대나 2030 MZ 세대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공천 말고 다른 이슈들이 이제는 집중 부각됩니다. 3월 예. 한 달 동안에는 그런 상황에서 뭐 해병대 이슈가 됐든 아니면 다른 이슈가 상당히 이제 이번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슈가 지금 이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정권 심판론하고 이제 고야 심판론이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지금까지는 이 고야 심판론이 더 공천 과정 속에서 불거지는 과정이 있었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정권 심판론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는 예.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또 하나 보면은 이럴 때 결국은 지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가. 지금 선거는 당이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게 4월 10일 이후에 출국하면 무슨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지나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아마도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가 높아지니까 나름대로 대통령실에서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들이 결국은 자꾸 쌓이게 되면은 결국 뭐 여당으로서는 악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실은 저런 문제들 또 다른 여가도 중요하지만 왜 이제 걱정스러운 거냐면 이게 모든 정책에 대한 경쟁은 다 사라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뭐 디올백 문제 지금 이종서 출구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 전부 다 이런 쪽으로만 정치에 대한 부분을 끌고 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좀 선거가 선거답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공천이 패륜 공천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직 발언했잖아요. 그 관련해서 바로 사과를 했고요. 이 관련해서 사실은 선거 때마다 이 발언 실수하면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제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거나 완전히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달 동안은 투표일까지는 뭐냐면 이른바 네거티브, 마타도, 그다음에 막말 이 대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각 정당이 경쟁력을 최대한 오롯이 가져가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한쪽이 막말을 하잖아요. 적어도 5에서 한 10%의 지지율이 달아나고 그렇게 되면 의석수도 적게는 뭐 한 10석, 많게는 20석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요. 양당의 못난이 대결 이제 그만 좀 해야 한다라고 양당을 다 겨냥했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부터 런종섭 씨는 모든 범죄자들의 롤모델입니다.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건 모든 범죄자들이 꿈꾸는 영화 속의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고위 관직을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도피 시나리오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도 모자랄 판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이찍 지지자 같은 소리를 하며 스스로를 온라인 악플러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못난이 대결 그만해야 합니다. 네, 앞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야기도 좀 더 나눠볼까 하는데 앞서 보면은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이 비례정당 투표율에서 높게 나타나잖아요. 일반 정당 지지율에서도 개혁신당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개혁신당 입장에서 실제로 봐주세요. 보면 이제 개혁신당은 삼각 파도를 맞은 거예요. 삼각 파도를 맞았다. 첫 번째 파도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출범. 20, 30대의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우위를 갖고 있었다는데 그것이 한동훈 체제가 들어오면서 무너졌고 두 번째의 파도는 민주당 공천 파동의 최대 피해자가 개혁신당이다. 왜냐하면 그 한 달 동안 개혁신당 뉴스가 언론에 전혀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이 있고요. 마지막 파도를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의 파도를 막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제3지대에서 그동안 여러 부분들이 나타났지만 그렇게 뭐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제3지대 정당에 있어서 조국 신당을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잠깐 패륜 공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YTN 엠블레인 조사에서 한 거를 가지고 보면요.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민주당이 공천을 잘했느냐가 잘했다는 게 61.7%밖에 안 나옵니다. 못했다는 게 25% 이상이 나와요. 이거는 결국은 민주당이 공천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럼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누가 잘했느냐 보면 국민의힘 공천이 잘했다는 얘기를 잠깐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혁신 공천이다, 가장 시스템 공천이다 얘기하면 할수록 공천 얘기는 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지금 개혁신당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는 내 코가 석자다. 개혁선당 내 당의 지지율은요 이렇게 이제 되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두 정당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뭐 나름 일리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걸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답답할 거예요. 빨리 개혁신당이 지지율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결국 개혁신당이나 이렇게 제3지대는 중도 또 수도권 2030 MZ세대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산무현상입니다. 일단 구심점이 없다. 지역 거점이 없다. 또 파격적인 정책이 없다. 근데 참 이걸 해내는 건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만능이고 전능할 수는 없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하튼 개혁신당도 새로운 미래도 조금 이게 양대 정당에 비하면 관심 바뀌거든요.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려고 계속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격전지 여론조사 지금 이제 각 언론사들이 여러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데요. 격전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부터 볼까요? 자, 총선 격전 여론조사 인천 계양을인데요. 원희룡 전 장관 35, 이재명 당대표 43 이렇게 나왔어요. 네,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죠. 보여주세요. 네, 이 조사는 원희룡 41 그리고 이재명 45로 나왔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앞서 조사는 TV조선, K스tat 리서치고요. 지금 조사는 갤럽 조사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이 격전지 여론조사긴 한데요. 자, 전국에 254곳이죠. 네, 254곳. 지역구 중에서 한 곳만 택해라. 그러면 다들 인천 계양을이에요. 그렇군요. 인천 계양을이 이렇게 유명해진 적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원희룡 전 장관 후보자도 사실 국민의힘을 대표한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게다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또 번쩍 들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 지역구의 결과가 모든 선거의 평가를 다 가름할 정도다. 그렇군요. 대표할 정도다. 그런데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도 뭐 제각각이긴 합니다만 점점점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특징을 하나만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 여기가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대체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비슷한 결과입니다. 43%든 45%든. 근데 이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율은 뭐 35가 나왔다가 41이 나왔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것은 조사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기가 워낙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또 다른 후보들 영향도 있거든. 여기에 사실은 이번 총선에 한국 정치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그다음에 원희룡, 이재명,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어요. 여기 뭐 최근에 또 이천수 선수까지, 유동규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번 총선의 모든 결과를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는 것이 이 지역이다라고 봐야 돼요. 점점 더 팽팽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지역은 엄밀하게 따지면 민주당의 아주 굉장히 그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5번의 선거 중에서 전부 다 민주당이 승리함. 재보궐선거 빼놓고는요. 그만큼 이제 뭐 송영길 전 대표가 3번이나 이겼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정말 초강세 지역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나와서 저 정도로 지금 일단 그 짧은 기간 내에 지지를 올렸다는 얘기는요. 나름대로 굉장히 박빙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저 조사 결과를 찾아보니까 지금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 네. 그리고 민주당이 42%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예를 들어서 그 대표는 이 정당 지지 쪽에서 완됐지 외연 쪽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지사에서는 자기 정당 지지도보다도 굉장히 높게 얻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선거 용어로 얘기하면 언더독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밑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계속 끌고 가는 그러한 양상으로 번져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서울 마포 을, 또 경기 성남 분당 갑, 그리고 경남 양산을 세 곳을 차례로 쭉 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보여주세요. 네, 서울 마포 을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데요. 함은경 국민의힘 후보 지금 공천을 받았죠. 28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44 이렇게 나오네요. 네, 또 다음 여론조사도 볼까요? 네, 이게 함은경 33, 정청래 49 이렇게 나오고요. 네, 다음 지역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네, 분당 가보겠습니다. 분당 안철수 40.0, 이광재 36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가 있고요. 또요. 또 분당 갑, 안철수 49.8, 이광재 40 이렇게 나왔죠. 네. 하는 미디어 토마토 조사가 있고요. 조선일보 조사가 있습니다. 다음 양산으로 가볼까요? 네, 양산을은요. 김태호 41, 김두관 39 이렇게 나왔고요. 또 조사 결과 하나 더 있죠. 양산을 김태호 46.5, 김두관 35.2입니다. 저희가 2개 여론조사 기관이 한 여론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격전지 세 곳에 대한 분석도 종합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화면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제 발언 동안은 마포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선거는 정당 지지율이 기본이긴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정당 지지율, 두 번째는 개인 후보의 영향. 근데 여기에서는 정당 지지율은 서울 지역 국민의힘이 좀 높다고 하지 않았어? 그럴 텐데 이게 정청래라고 하는 인물의 개인 영향이 이 지역에 상당히 뿌리 내려져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그렇다면 후광효과입니다. 함은경이라는 사람의 인지도나 그다음에 이 호감도나 충성도가 이 지역에는 제대로 섬에 들어가 있지 않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후광이 필요합니다. 이 선거는 함은경의 선거가 되면 안 돼요. 정청래는 강자입니다. 이럴 때는 함은경의 선거가 아니라 한동훈의 선거, 한동훈 대 정청래의 대결. 그러니까 결국 이번 전체 선거판은 정당 지지율이 기본인데 여기 후보의 개인 영향, 마지막으로 정극이 안 되는 곳은 후광효가 한동훈 또는 이재명 이 이름으로 좀 영향력을 탄력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게 생명으로 보입니다. 저 지역에서의 실은 이제 이념적인 성향을 분석한 걸 보니까 진보가 38%, 중도가 32, 보수가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되는 데는 마포이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포인트 차이 나니까 저거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싸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보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이제 그 이제 고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고 야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57, 여당이 많이 된다 34%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적으로 마포을에서는 국민의힘이 불리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른 두 지역구도 좀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은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여야 공약을 검증하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상징적으로 엿볼 수 있는 1호 공약을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지원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가 짠 원안에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을 파고들어 자녀 부담을 걱정하는 노년층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입니다.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예산 복원만으론 부족하다며 당장 요양병원 간병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부 여당의 호의적인 어르신은 물론 부양 책임을 진 중장년층까지 겨냥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고, 가족들이 이 간병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극복을 내걸었습니다. 당의 총선 정책 과제인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우리 청년들이 활약하는 터전입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고 유연근무제 정착, 대체인력 지원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경력 단절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진 언제든 쓸 수 있는 돌봄 휴가를 약속하며 젊은 부부들의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최저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를 210만 원까지 인상하겠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는 회사 걱정 없이 오직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거대 양당은 저마다 지지세가 약한 연령층이 좋아할 1호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이나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같은 공약으로 차별화에 주력한 군소정당과 달리 외연을 넓혀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공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표만 주면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했고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역시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가구의 마음을 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에서 보조해 준다라면은, 그렇다면 그 많은 재정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는, 실제 사용하면 그 불이익을 당하는 그 불리한 처우를 그대로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근로자에 대한 어떤 배려, 거기까지 어떤 세심한 고민이 있었는가에 대해. 21대 총선 공약 이행률은 51%, 유권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일이 반복될수록 정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할 대목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시작한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총선형 관권 선거라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고, 올해 정부 업무 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서 국민들께서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민들께서 지역별로, 직역별로, 세대별로 바라는 삶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이루어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행정실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중학교 행정실 직원 A씨는 지난 1월 18일 밤 지하철에서 잠든 여성의 신체를 몰래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인천시 교육청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했고, 교육청은 수사 상황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3kg을 가지고 있던 마약 사범이 주택가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경기 의정부시 주택가에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하고 필로폰 3kg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가니시약 검사를 진행해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기초 ELS 사태와 관련해 20에서 40%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한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대표 분쟁 사례에 대한 조정 절차에도 착수합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1월 주가 연계 신탁 상품 판매를 맡은 한 은행 직원.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가입이 불가한 위험 중립형이 나오자 가입이 안 된다고 안내하고선 작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세요. 또 다른 은행에서는 직접 방문이 어렵다는 투자자 대신 동료 직원이 고객 역할을 하며 판매 과정을 녹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홍콩 H지수 기초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곳곳에서 이런 불안전 판매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지수가 출렁이며 투자자 손실 위험이 커지는 시점에 오히려 영업 목표를 올리고 무리한 실적 경쟁을 벌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손실 규모는 1조 2천억 원. 지수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올해 손실액은 5조 8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검사를 마친 금융감독원은 분쟁 조정 기준안도 내놨습니다.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은 20에서 40%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을 따져 은행은 5에서 10%포인트, 증권사는 3에서 5%포인트 가중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투자 경험과 상품 이해도 등 개별 투자자 특성과 책임에 따라서도 배상 비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합니다. 금융사들은 이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자율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 이후 열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 여기서도 조정되지 않으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세금 감면과 비과세 정책의 고소득층 수혜 비중이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연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 지출은 15조 4천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조세 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서 숨은 보조금으로 불립니다. 전체 개인 조세 지출 가운데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지난해 34%, 올해 33.4%로 2018년 34.9% 이후 가장 높습니다. 온몸에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가자 지구의 충격적인 현실을 알린 10살 소년이 끝내 숨졌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한 이들부터 먼저 사망하는 죽음의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퀭한 눈에 입을 벌리고 신음하는 아이. 수액을 맞은 손만 퉁퉁 부었습니다. 야잔 카파르네라는 이름의 10살 소년입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야잔의 안타까운 모습은 가자지구의 심각한 식량 상황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던 야잔이 지난 4일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يزن الكفارنة اللي توفى اليوم طبعا هذا الطفل هو نازح من الشمال في عنده كان مشاكل في العضلات في الأصل بس كان صحته يعني تقريبا جيدة مقبولة كان يعني يتلقى رعاية جيدة أكل صحي غذاء ممتاز لكن مع نقص الغذاء اللي كان متوفر له قبل الحرب 전쟁 전부터 뇌성마비를 앓았던 야잔은 비록 걷지는 못해도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수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야잔의 아버지는 달걀과 바나나 등 영양가 높은 식단으로 아들을 돌봤지만 전쟁이 나면서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قاعدين في مدرسة في خيمة 3 متر مقابل الله يعزك الحمامات ايش بدك من طفل مريض اساسا بيعيش في هيك ظروف ايش بدك كيف بده يتحسن صحته كيف بدها تتحسن صحته وهو عايش في هيك ظروف 영양실조로 숨진 건 야잔뿐만이 아닙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가자지구에서 어린이와 노인 등 20명이 굶주림과 탈수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쟁 이전에 가자지구 5살 미만 아동 중 급성 영양실조는 0.8%. 그 수치가 지난달에는 가자지구 북부 2살 미만 아동 중 약 15%, 남부는 5%로 폭증했습니다. 특히 산모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3kg 이상 아이는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미숙아로 태어나 사망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복부 수술 후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영국 왕세자빈이 2달 만에 근황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것마저 조작된 거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왕세자빈을 둘러싼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 주요 매체는 윌리엄 왕세자 부부의 공식 SNS에 공개된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우려가 있어 사진을 싣는 것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자세히 검토해보니 원본 단계에서 이미지가 조작된 걸로 보인다며 사진 속 샬럿 공주의 왼손 정렬이 모순된 걸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주인 2명을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이영복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영복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고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경남 사천시 곤명면 도로에서 5톤 화물 차량이 마주오던 중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통학버스에는 14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중학생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 차량이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물론 숙박 제공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자사의 신원 정보와 펜션 등 숙박 제공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공자가 작성한 대로만 올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대해 향후 금지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 모헤 헤네시스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호 타이틀을 탈환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를 보면 지난 7일 기준 아르노 회장의 재산 가치는 2,010억 달러, 우리 돈 265조 3,200억 원으로 1,980억 달러의 베이조스를 앞질렀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리지만 날은 비교적 온화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전남에 시작된 비가 점차 그 밖에 남부 곳곳으로 확대하겠고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은 오늘 밤 늦게부터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30mm, 남해안에는 최고 20mm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체로 많지 않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5도, 대전 3도, 광주와 창원도 5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0도, 광주 11도,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도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